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읽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요.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생애 마지막 몇 주를 함께 보내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수든 농부든 직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브로니 웨어는 이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어요. 그 책에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읽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눈부시게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 후회를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후회들을 우리는 아직 피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숨을 쉬고 있는 오늘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은 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달라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후회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는 걸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모르는 걸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맑은 날에 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별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밤이 되어야 해요. 주변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자유도 다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면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그제야 별처럼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전부 의미가 없어진대요. 회사에서 무슨 직함이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요. 대신 아주 단순한 것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가족의 얼굴, 오래된 친구의 웃음소리, 봄날에 느꼈던 따뜻한 바람,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의 기쁨, 이런 것들이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돌아보는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후회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5가지 후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첫 번째 후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를 냈더라면.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모범생이 되려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직원이 되려 했고, 결혼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 했고, 자녀가 생기면 좋은 부모가 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기합니다. 그런데 커튼콜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고 무대 뒤에 혼자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대본을 연기했구나. 내 대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이었대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기타를 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음악은 밥이 안 된다고 하셔서 포기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35년을 일하고 퇴직하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이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기타를 쳤어야 했는데 딱 이 한마디였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한 삶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삶인가요? 이미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됩니다. 남의 시선은 어차피 바뀌어요. 오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일은 칭찬할 수도 있어요.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서 방향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 바람에 맞춰 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반을 따라 사세요. 그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이건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온 후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임종의 순간에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죽기 직전에 회사에서 야근을 더 했어야 했는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내와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우리 세대는 특히 일에 헌신한 세대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그게 가장으로서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놓친 것들이 있어요. 아이의 첫 걸음마를 못 본 아버지, 아이의 하계회에 한 번도 못 간 어머니, 배우자의 생일에 회사 야근을 한 날,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출장을 간 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생을 유리잔에 비유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큰 유리잔에 골프공을 넣었어요. 가득 찼죠. 그 다음에 조약돌을 넣었어요. 골프공 사이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어요. 조약돌 사이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부었어요. 모래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골프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가족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조약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직장 집차. 모래는 나머지 사소한 것들이다. 만약 모래를 먼저 넣으면 골프공과 조약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 우리 대부분은 모래를 먼저 넣고 살았어요. 일, 승진돈, 이런 것들로 유리잔을 채우느라 정작 골프공인 가족과 건강과 사랑을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꾸세요. 골프공을 먼저 넣으세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배우자와 산책하세요. 이번 달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찾아뵈세요. 이미 퇴직하셨으니 일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놓쳤던 골프공을 유리잔에 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후회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찌르는 후회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 상하고, 고맙다는 말은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담아만 둡니다.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표현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매일 같이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이분은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사람들은 마지막에야 깨달아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특히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남자가 울면 안 되고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을 꾹꾹 눌러왔어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로 끝.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로 끝.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로 끝.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은 감정은 전달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행동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힘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표현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영정 사진 앞에서 우는 건 늦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 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배우자에게도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표현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한 사람에게만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전해보세요. 네 번째 후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져 버린 것.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친구들 생각나시나요? 함께 울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 고생을 나누던 동료들,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들. 그때는 그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안 보게 된 친구, 직장을 옮기면서 연락이 끊긴 동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모임에 안 나가다 보니 어느새 완전히 멀어진 사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보면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브로니 웨어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 일은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내 친구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참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이 바쁘면 친구와의 약속을 먼저 취소합니다. 가족 일이 생기면 친구 모임을 빼고요. 항상 친구가 후순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가치가 점점 커져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 자녀는 멀리 있고 홀로 남았을 때 위로가 되는 건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이건 새로 만난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만이 가진 깊이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선생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바깥 활동이 줄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 연락이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가셨대요. 거기서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서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마주 앉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17세로 돌아간 것 같았대요. 학교 뒷산에서 놀던 이야기, 선생님 흉내내던 이야기, 좋아하던 여학생 이야기. 2시간을 쉬지 않고 웃었대요. 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40년을 한꺼번에 돌려받은 기분이었다. 왜 이 친구를 40년 동안 안 만났을까 하고 후회가 됐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시죠? 오래 만나지 못한 그 친구, 연락이 끊긴 그 동료, 멀어진 그 이웃.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카카오톡 한 줄이면 됩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안개는 식물과 같아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하지만 시든 식물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멀어진 관계도 연락 한 번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5번째, 후회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건 5가지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후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내가 행복해도 된다는 걸 몰랐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하면 행복할 거야. 집이 좀 더 넓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조건이 충족돼도 또 새로운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모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이고 나면 2,000만 원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고 나면 더 큰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조건은 끝이 없어요. 조건을 채우면서 행복을 쫓으면 평생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매일 웃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서 살면서도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컵에 물이 반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라고 해요. 물의 양은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 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 충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후회하는 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느라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참고,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의 기쁨을 놓치고, 이런 식으로 행복을 미루다가 결국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오늘 누구를 만나면 즐거울까? 오늘 어디를 가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대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해도 됩니다.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권리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행복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5가지 후회를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셋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진 것. 다섯째,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요. 나도 이미 많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깨달음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시간, 다르게 살 수 있는 시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각오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매일 한 가지씩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나답게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3마디 중 하나를 말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돼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 뒤에 오는 따뜻함이 어색함의 100배입니다. 셋째,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야, 잘 지내?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의 줄을 다시 잡는 거예요. 넷째, 오늘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삶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째,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과거의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에요. 이 5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방향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눈을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까지 합하면 약 8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알뜰하게 노후를 준비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서 나 퇴직금 꽤 받았어 라고 한마디 하셨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너희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은 모아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분의 통장에는 2억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사업 자금 손주 학원비 친척에 긴급 대출 요청 동창 모임에서의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 돈 다 내 노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기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척, 지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노후 자산이 조금씩 잠식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왜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6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돈이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도 늘어나죠.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종교 모임, 봉사 모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자네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나? 연금은 얼마씩 나오나? 집은 몇 채 갖고 있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질문은 인사치레처럼 자연스럽게 오가죠. 문제는 이 대화 속에서
내 자산 규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임 자리에서 나 은퇴 자금 좀 모아놨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자산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투자 권유입니다. 형,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사장님, 이건 절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인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제보 건수가 1월에 66건이었던 것이 6월에는 105건으로 약 59%나 증가했습니다. 이 피해의 주요 대상이 바로 5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한 다음에 정부 기관에서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했다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가짜 정부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금융회사 직원 명함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기가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사기꾼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고령층이 이런 사기에 특히 취약한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면 사회적 역할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사장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도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더하죠. 이때 투자 모임이나 동호회를 가장한 다단계 조직에서 환영받으면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사실은 사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거죠. 셋째,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요즘 사기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게 만들죠. 젊은 세대라면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령층에게는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뭘까요? 바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밖에서 보기에 평범한 은퇴자로 보이면 사기꾼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옷을 입고 모임마다 큰 소리치며 돈 자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기꾼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 노려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소박하게 사신다는 겁니다. 국산 소형차를 타시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옷도 편한 것 위주로 입으십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넉넉하게 있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분들은 아무한테도 자기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다름 아닌 자녀, 그리고 친척을 말합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효도하는 착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문제 앞에서 가족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녀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실패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물가 높은 집값 취업난,
젊은 세대가 독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퇴직금을 조기에 인출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명목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87 세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아들이 나를 잘 돌봐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하지만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용돈도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셨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함께 살겠다, 용돈을 드리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해 아들이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한번 금이 간 모자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재산을 미리 알리거나 미리 넘겨주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재산이 넘어간 순간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재산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까지 부모가 마련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결혼 비용을 대주고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고 나면 부모 본인의 노후 자금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미리 노후 자산은 부모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0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금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죠. 이것은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부모는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자녀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척 문제입니다. 명절 때마다, 경조사 때마다 만나는 친척들. 이분들 사이에서도 재산 이야기는 빠르게 퍼집니다. 형수님네 시아버지가 퇴직금을 5억이나 받으셨대.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그러면 갑자기 멀리서 연락 안 하던 친척이 전화를 합니다. 형님, 사업이 좀 어려운데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면 돈도 있으면서 인정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도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하면 아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존심 지키기입니다.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돈이 알려지면 인간관계 자체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나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미묘한 분위기 변화, 어떤 친구는 부러워하고 어떤 친구는 시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럼 오늘 저녁은 네가 사야지라고 하죠. 이게 바로 돈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연금이 넉넉하고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누구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돈 좀 있어 라는 것이 알려지면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뭔지 아시나요? 있는 사람이 내야지라는 겁니다. 모임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계산하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비용을 더 내게 됩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형은 형편이 나으니까 좀 더 내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시겠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점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는 문을 닫아 놓으면 안에 있는 음식이 오래 보관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음식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닫아 놓으면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자산을 드러내는 순간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관계마저 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순수하게 나와의 우정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진짜 친구들이죠. 이런 관계가 노후에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이고 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사람 관계만은 아닙니다.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드러내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서비스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산을 불법적으로 숨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탈세이고 범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을 현명하게 구조화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돈을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분산해서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 재산이 2억 원이면 증여세가 약 1,940만 원, 4억 원이면 5,820만 원, 6억 원이면 약 1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원을 물려주면 증여세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자녀에게 전세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엄격하게 적발하고 있거든요. 부모가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융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금액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릴수록, 특히 자녀에게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릴수록 미리 좀 주세요라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증여 요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같은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 간극을 잘 메우려면 자산의 종류와 인출 순서, 세금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돈을 숨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자산 규모를 가족에게도 구체적인 숫자로 알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다, 어머니 연금이 매달 얼마씩 나온다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모님은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정도의 안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한테 3억이 있으면 내가 1억 정도는 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하지? 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녀 한 명에게만 전체적인 자산 목록을 적은 문서를 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고 정말 비상시에만 확인하도록 약속을 정해 두시는 겁니다. 둘째, 자산을 연금 형태로 분산하세요. 통장에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본인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매달 조금씩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 연금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은퇴자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가지를 잘 조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령 시기를 늦춰서 금액을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한 번에 인출하지 말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나누어 받으시면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유언장과 가족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적어놓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자산의 용도를 미리 정해놓는 법적 장치인데, 예를 들어 이 돈은 본인의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라고 정해놓으면 자녀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치매 환자 등 고령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직 시범 단계라서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확인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수익금을 받기 전에 별도의 돈을 먼저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또한 투자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것도 사기의 대표적 수법입니다. 어떤 대형 금융회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에게도 도움을 구하세요. 자녀가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금융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를 더 빨리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결국 고립된 개인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있으면 속을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이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관계를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나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친구가 투자를 권할 때 나는 여유가 없어서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과 관계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것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함께 등산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가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보다 100배, 1000배 더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던가요? 의외로 소박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편한 옷을 입으시고 외제차 대신 국산차를 타시고 호화로운 외식 대신 집에서 건강한 밥을 해 드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은퇴자인데 실제로는 든든한 노후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사람이 떠나갈 걱정도 없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분이 돈이 많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저는 이것이 노후를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지키고 내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여덟 세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 자산을 합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그냥 소박하게 사시는 김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고 주말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연금 받아서 잘 살고 있으니 너희 일이나 잘 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니까요. 김 선생님은 이 용돈을 고스란히 모아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친척들도 김 선생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담 없이 각자 계산하며 즐겁게 만나십니다. 이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비결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 규모를 드러내지 마세요. 둘 돈을 드러내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진짜 친구와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소박하게 사시면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쇳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세요. 자산을 연금으로 분산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기 예방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놔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고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보내시고 20년 넘게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잠이 드시는 일상이 2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를 해외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 상대 정도였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건강은 좋으세요? 이런 평범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다가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행복합니다.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할머니는 어느새 이 남성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와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메시지가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그 남성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금 투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1,000만 원만 보내면 엄청난 수익이 돌아올 거라고요. 할머니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농협은행 직원이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에게 이것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오히려 경찰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30분 넘게 설득한 끝에야 겨우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단 30분 차이로 영영 사라질 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7,200만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7,200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몇 년치 생활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는 총 791건, 피해액은 502억 원입니다. 전북 지역만 봐도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가 2024년 76건에서 2025년에는 313건으로 약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고령층,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로맨스 스캠만이 아닙니다. 사기가 아닌 진짜 사랑이라 해도 노년의 사랑에 빠지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분쟁, 가족 해체, 건강 악화, 판단력, 저하 이런 것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노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에 빠지기 쉬운 진짜 이유,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외로움이라는 틈으로 파고듭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삶의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30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드디어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던 약속이 점점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죠. 손주들은 학원과 학교에 바쁘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 고령층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인데요. 그 비율이 37.8%나 됩니다. 상당수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입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라도 나를 향한 관심이 느껴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 하나를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입니다. 로맨스 스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분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접근입니다. 사기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곳을 통해 접근합니다. 자기를 해외에 사는 사업가, 미군 장교, 한국계 외국인 의사 같은 신뢰감을 주는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합니다. 외모가 훤칠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진을 골라서요.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진만 보면 진짜 사람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혹입니다. 접근에 성공하면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내 희망이에요. 한국에 정착해서 당신과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합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 메시지 낮에는 점심 드셨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밤에는 잘 자요, 꿈에서 봐요. 이렇게 하루 종일 관심을 쏟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게 혼자 사시면서 이런 말을 매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도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합니다.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오신 분들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 즉 가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송금 유도입니다. 충분히 신뢰를 쌓았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값이 필요해요. 공항에서 억류됐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 치료비가 급해요. 함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들거나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보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잠적입니다. 돈을 받고 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더 보내주면 곧 만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추가로 필요해요.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보낸 돈이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보내면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보낸 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 계좌가 없으니 당신이 대신 입금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순진한 피해자가 자기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사기꾼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이러면 본인이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인데 공범까지 되는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짜퉁대 자란이다는 제구에 사시는 8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로맨스 스캠에 빠져서 7천만 원을 보내려고 경찰서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찰서에 가서도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경찰에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살해 영상과 음성 자료를 휴대전화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30분 넘게 설득하고 나서야 겨우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60대 여성도 경찰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드 배송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분은 5천만 원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경찰이 총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겁니다. 하루에 한 경찰서에서만요. 50대 여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고 계시던 분인데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중국계 미국인이자 이라크 파병 특수부대 장성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친구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사진을 주고받고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성이 한국으로 보내려던 금고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은 수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군인의 사진은 미군에서 36년 근무하다 이미 퇴직한 실존 인물의 것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쉽게 속는 걸까요? 사기꾼들이 교묘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외로움에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판단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기보다 이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처럼 멋진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하면 자존감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 보석금이 필요하다. 비행기 표값이 급하다. 투자금을 보내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보지도 않은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누군가와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요즘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봐야 사기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주변의 가족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항상 우리 사이의 비밀을 지켜달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사기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아닌 진짜 사랑인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황혼, 재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뒤 노년에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황혼, 재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90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 배우자를 잃고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황혼, 재혼에는 젊었을 때의 결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잡함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최근 자녀들의 재산 상속 문제가 황혼, 재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복지관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난 60대 후반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내와 함께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하셨고 아들과 딸 모두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골프를 치면서 소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복지관에 갔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이 꽤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었고 재혼을 하면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새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괴로워하신 겁니다. 이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재혼한 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직계비속, 즉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에서 0.5를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황혼 재혼을 하셨는데 결혼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재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해서 70억 원이었습니다. 전처 소생의 자녀가 아들 1명, 딸 1명 있었고요. 법대로 계산하면 새어머니가 7분의 3, 즉 약 30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7분의 2, 즉 약 20억 원씩 받게 되고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3, 40년 동안 함께 땀 흘려 일구신 재산입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새로 만난 분과 겨우 1년 결혼 생활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1년 사이에 만난 새어머니가 자녀들보다 더 많은 30억 원을 가져갑니다.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 자녀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의 몫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상속 포기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에 중요한 판례를 내놨습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70억 원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황혼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적 조치를 해두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부 재산 계약입니다. 이것은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등기하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재혼 전에 자녀들과 신중하게 상의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놓는 겁니다.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 유효한 자필 유언이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재산 계약을 하고 유언장을 공증받았다고 해서 법적 분쟁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과 상속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완전하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혼하는 것과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소통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재산은 이렇게 보호해 놓았다라고 미리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구신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이 걱정을 법적으로 해소해주면 자녀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더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왜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리고 왜 가족이 해체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잃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는 그 자리가 영원히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한 분뿐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2, 3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이분이 새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머리로는 아버지도 외로우시겠지,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지 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어머니 자리를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건가? 어머니와의 추억은 뭐가 되는 건가? 라는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특히 어머니를 간호하며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켰던 자녀일수록 이 감정이 강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는 동안 아버지는 이미 다른 분을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방송에서 나온 한 장면이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새로 만난 여성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밖에서 저녁을 드세요. 아버지는 며느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녀 한둘만 있을 뿐 나머지 가족은 모두 알면서도 일부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황혼의 사랑은 당사자에게는 달콤하고 설레는 것이지만 가족에게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도화선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급격히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의 미묘한 긴장감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분과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혹시 돈 같은 거 드린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절에 함께 모이지 않게 됩니다. 올해 명절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새어머니를 만나기 싫은 겁니다. 결국에는 연락마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형이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말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 서로를 탓하면서 형제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정상담 전문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관계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상담이 깊어지면 유산 분배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재산 문제는 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가 38,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세 쌍 중 한 쌍 이상이 황혼 이혼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황혼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부정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사랑을 찾다가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죠. 황혼 이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랜 세월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뿐만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라면 그 연금도 나눠야 합니다. 공무원이셨다면 공무원 연금, 군인이셨다면 군인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면 남은 노후가 얼마나 불안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황혼 이혼 후에 홀로 남겨지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젊을 때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체력도 의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녀들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 관계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가지를 뻗어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는 열매도 달리고 새들도 둥지를 틀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전혀 다른 종류의 가지를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새 가지가 무사히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원래 있던 가지들이 영양분을 빼앗겨서 하나둘씩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열매도 떨어지고 새들도 떠나고 그늘도 사라지는 겁니다. 노년의 새로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쏟다가 기존에 소중히 갖고 온 가족이라는 가지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한 번 마르면 다시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건강과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흥분, 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것과 같은 물질인데 사랑에 빠졌을 때 특히 많이 분비됩니다. 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도 분비되는데 이것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계획, 판단,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감정의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빠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명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강한 확신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조심해라 라고 충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그 사람 확인 좀 해보자 라고 해도 너희가 뭘 아느냐 라면서 화를 내십니다. 아까 대구의 8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게까지 사기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우기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뿜어져 나오면서 판단력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건강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애 관계는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 안절부절못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크게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의심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젊을 때는 이런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몸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다릅니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크게 나빠집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애 중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어르신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인데 이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판별 능력 없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재혼을 결심하거나 재산을 넘기거나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결정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다 라고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의사 능력을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아버지의 자존심도 크게 상하고 가족 관계도 파탄이 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고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현금과 부동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직 시범 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노년기의 재산 보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외로움의 착각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지내오신 분에게는 더욱 어렵죠. 20년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드셨던 분이 갑자기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따뜻함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요. 바로 그래서 노년의 사랑에는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따뜻한 동반자를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파멸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만남의 경로를 반드시 검증하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10배, 20배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그 사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진이 여러 사이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도용된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방법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시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요청해보세요. 진짜 사람이라면 영상통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카메라가 고장났다, 인터넷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영상통화를 피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경고 신호입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신원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 만남을 계속 미루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갈게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요.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려고 노력하지 만남을 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보내지 마세요.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 보석금이 필요하다. 비행기 표값이 급하다. 투자금을 보내달라. 결혼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의 본질입니다.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 발 물러서세요. 이것은 온라인 만남뿐 아니라 실제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만 로맨스 스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만나서도 비슷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노년기에 새로 만난 사람이 은근히 재산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자녀분들에게 이미 재산을 나눠주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재산을 탐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함께 사업하자거나 투자하자거나 부동산을 같이 사자는 제안도 조심하세요. 우리 둘이 같이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내 이름으로 사기엔 그러니까 당신 이름으로 사자.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자녀와 반드시 사전에 소통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연애 사실을 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내 인생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비밀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갑자기 재혼 소식을 들은 자녀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눈 자녀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이 한마디를 먼저 하시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달에 결혼한다라고 통보하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자녀들이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네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반대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걱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서서히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대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자녀들이 직접 그분을 만나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전화로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났대 라고 들을 때에 불안감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보았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재산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하세요.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에 앞서 법적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재산 계약과 유언장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법적 준비를 해놨으니 너희들 몫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가족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에는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각자의 혼전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 혼인 중 새로 형성되는 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이러이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요. 유언장에는 각 자녀에게 돌아갈 몫과 새 배우자에게 돌아갈 몫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공증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속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황혼의 동반자 관계에서 꼭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또는 동거 관계로 함께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서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것이라면 이런 법적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좋은 분과 함께 지내시는 것은 좋은데 재산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는 것이 본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동반자 관계는 이 본심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과 60대 후반의 여성이 만나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양쪽 자녀들이 모두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시고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과 보냅니다. 양쪽 자녀들도 이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재산 문제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굳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가족과 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년은 사랑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년에 외롭다는 감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이성 간의 사랑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바둑 모임, 독서 모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우정은 로맨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재산 문제도 생기지 않고 가족 갈등도 없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은 로맨스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봉사활동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면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람은 사랑의 호르몬 못지않게 강력한 행복감을 줍니다.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움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배우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숙제를 같이 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정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해서 전시회까지 여신 분도 있습니다. 80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90대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돈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고 건강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넷 세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7년 전에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아들 2명은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처음 2, 3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이 드시는 날이 반복되었고 어떤 날은 하루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하루가 끝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노래냐라고 손을 저으셨는데 옆집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졸라서 마지못해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과 멀리 사시는 분들, 건강 문제로 집에만 계시던 분들, 다들 외로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 못 부르셔서 쭈뼛쭈뼛 하셨는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다라고 칭찬하자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연습에 나가시면서 점점 실력이 느셨고 연습 끝나면 합창단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드시고 가끔 여행도 가시고 서로의 병원 진료에 동행해 주기도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리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도 생각했었어. 주변에서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합창단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우리끼리 맨날 웃고 떠들고 누가 아프면 서로 걱정해주고 명절에도 같이 모여서 음식해 먹고 오히려 연애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이 더 좋아. 남은 인생을 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보내고 싶어. 이분이 행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연결을 찾아서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
그 연결이 반드시 이성 간의 로맨틱한 사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로맨스와 달리 위험이 없습니다. 재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갈등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온라인에서 다가오는 달콤한 사랑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에게 이야기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둘 진짜 사랑이라 해도 황혼재혼은 재산 분쟁과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자녀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시고 부부재산 계약과 유언장 같은 법적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하세요. 혼인신고 없는 동반자 관계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노년의 외로움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배움, 이런 건강한 관계들이 로맨스보다 안전하고 오래가고 깊은 행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봐 주세요. 요즘 혹시 SNS에서 새로 연락 오는 사람 있으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뭐 특별한 일 없으세요? 이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사기꾼이 파고들 틈을 막아줍니다. 부모님이 외롭지 않으시면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예방책은 가족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노후를, 누군가의 전 재산을,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